계암 강익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 행사가 2023년 5월 6일 오전 9시 30분부터 가뭄을 해갈시켜주는 단비가 내리는 가운데 함양군 수동면 남계서원에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최수연 아나운서의 사회로 풍령루 누각에서 식전 행사로 부산 동래지방의 토속춤으로 한량들에 의해 즐겨 추어왔던 동래 덧배기 춤으로 검정각과 흰 도포자락의 움직임이 가히 학이 나르는 모습을 연상케 하며 춤사위에서 풍기는 청초하고 우아한 멋에서 여유만만하고 고고한 학을 상징적으로 연상시키는 춤으로 마치 선비 정신을 지향하는 춤으로 동네 학춤 공연을 한 후 함양 시낭송 동아리가 계암 선생께 드리는 축시낭송으로 살인문에 개 짖는다, 숙야제에서 주역을 읽다가 유학과 선비의 고장을 노래함 등의 시낭송을 하였다. 이어서 유네스코 세계유산 남계서원 창건 주역인 계암 강익 선생 탄신 500주년 탄신제에서 정문상 집내의 진행으로 최종수 성균관장이 초원관으로 분양, 점촉, 헌작 재배하는 초원내 후 김광곤 대축이 충문 낭독을 하고 남명 조식선생 문중 후손인 조종명 아헌관이 헌작 재배하는 아헌내를 올리고 진주광씨 함양군 전 종회장 강대수 회장이 헌작 재배하는 종원내를 올렸다. 계속해서 기념식에서 국민의례 내빈 속에 강민구 추진위원장이 계암 강익선생이 남계서원 창건 과정을 보고하고 군수가 이창구 원장에게 공로패 전달, 이창구 원장 강민구 위원장이 김우홍 군수 후손 김호상 씨에게 감사패와 선물 전달, 강민구 위원장이 강인기, 김진윤, 박종경, 여순상 국장 등에게 공로패 전달, 이창구 원장이 최종수 송균관장에게 서예작품을 전달하였다. 뒤이어 유네스코 세계유산 함양 남계서원 이창구 원장이 환영사를 하고 진병영 군수, 최종수 송균관장, 정현철 함양군의회 부의장 등이 축사를 하고 홍산문 동쪽 은행나무에서 강석봉 회장의 안내로 은행나무를 식수하였다. 마지막으로 점심 식사 후 김윤수 대전대 개곤 교수의 진행으로 학술대회에서 이혜준 공주대 교수, 함양 남계서원의 문화와 성격, 최석규 경상대 교수, 남계서원 현판에 투영된 강익의 교육 이념, 정우락 경북대 교수, 계암 강익의 심학과 그의 시가 문학, 함영대 경상대 교수 총평 순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했다. 지금 김문수를 영주까지 포함해서 제가 여기 나열을 해놨는데 이번 것이 대한소원의 문화유산적 가치가 크고 상징이 된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물로로서 통영문가 3개나 있고 그걸 마지막으로 보문서, 책파 이런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오늘 오신 분들 받으신 분들은 다양한 문제를 받으셨고요. 근데 이 남계서원에서 제한한 인물들의 문제 같은 많은 굉장히 표현을 많이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리고 문서 중에서 이제 서원 오는 문제는 뭐 다른 데 있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있는 게 그 서원 기민학 운영자들의 명단, 그리고 원록이라고 해서 여기 학생들의 원생들의 명단, 그 다음에 여기에 제안을 참고하고 있습니다. 크게 6장으로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
대한 전쟁의 사승관계를 짚은 이유는 대한이 한국 전유도하고 만명조실에게 배웠느냐 안 배웠느냐, 생애 기록에 무소사승이다, 사승이 없다라는 말이 하나 있고 사숙했다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이런 문자만 가지고 대한은 당국이나 망명한테 영향을 받지 않고 일도를 사숙했다 이런 설이 있어요. 근데 이건 저는 맞지 않는다. 그 얘기를 쭉 해놨으니까 읽어보시면 수긍이 가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38조 부분에 있는데 이 대한이 정신이 안정하는 성리학적 부도 정신이 상당히 돋보이는데 그 북송 5군자 중에 한 명인 소강절이 백원산에서 여름에 부채질도 하지 않고 겨울에 난로도 피우지 않고 밤에 잠도 자지 않고 공부했던 그런 중심하고 용사했고 성리정신을 공부에 힘을 썼다 이렇게 평을 한 것이 있고 그 뒤에 이제 41쪽을 쭉 가면서 뭐 증명해 놨는데 41쪽에 가서 보면은 대한이 법규 중추에 달빛이 고와서 흠이 나서 길게 탄식을 하면서 맑은 가을밤이 이리도 밝으니 어찌 한점의 티끌 같은 더러움이 있어야 되겠는가. 사람이란 마땅히 세심을 정리하여 마음이 바로 이 맑은 달빛처럼 되고서야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리고 양진의 의미를 우리가 시도 어떻게 한시될지 그런 것들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계서원인데, 남계서원 같은 경우는 이 대한이 30세에 이 세우기로 하고 또 37세에 이 강당과 단장 등을 완성합니다. 그리고 42세 때 동서제를 건립하고 이런 것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네 번째 그 흥미로운 부분을 발견하게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중도문이니까 이 문이 있죠. 여기 이제 이 명성제가 있고 강당에 명성제가 있고 그 다음에 문일 텐데 그러면 맨 처음에 이제 이 강 선생이 남계서원을 만들기 전에는 이 양진제가 있었고 금영정을 그 앞에 이제 건설했었거든요. 이 부분들을 여기 이제 그대로 이제 배치를 시켜야 될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는 양진제가 명성당으로 조금 확대되고 양진제는 이제 그대로 이제 여기에 그런 의미가 이제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금영정의 문제인데 금영정 같은 경우는 금영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이야기를 하듯이 무대에서 바람을 쐬고 그 다음에 시기를 읊으면서 이렇게 돌아오겠다라고 하면 거기서 금영을 따는 것인데 중도문을 이제 만들고 금영정을 어떻게 이제 여기에서 이 구별을 해낼까 라고 하는 이런 측면이 이제 조금 고민이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서론 대치도 보면은 금영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이제 애련하고 이제 영매라고 하는 용어를 가지고 이제 구별을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서론에 비해 가지고 이 동서제가 전혀 다른 모습으로 되어 있죠. 여기는 금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중도문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 명성이라든가 양정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고 거기에 금영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영매라든가 그 다음에 애련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다. 이게 하나는 그러니까 명성이라든가 양진 같은 경우는 이게 김수작이 해당하는 거거든요. 수작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이제 소통하는 것인데 소통은 원래는 이제 술을 주고받으면서 소통을 하는 것이지만 이 소통은 자연과 소통하기도 하고 신념과 소통하기도 하고 이런 맥락으로 더욱더 넓게 봅니다. 그렇게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어떤 것이 바로 이제 긴장된 상태에서 책을 읽으면서 하는 어떤 그런 김수작이 있고 한수작은 자연과의 어떤 관계성 속에서 시가를 읊조리면서 시를 읊조리면서 느끼는 어떤 이완된 상태에서 느끼는 어떤 그런 소통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긴장과 이완이 서로 이제 맥락을 가지면서
건물에 이렇게 구조화돼야 될 텐데, 이게 이제 양팀제하고 이 통영전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구성을 했고, 그것을 남계서원에 이제 배치하면서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명성당하고 그 다음에 동서대로 구현을 하고, 중도문은 저 앞에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진왜란 그 이후에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다시 19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저 문무가 만들어지거든요. 문무가 만들어지는데 그때 안쪽으로는 중도문을 그대로 두고 그 앞에는 풍년문을 만들게 됩니다. 풍년문은 바로 누기 때문에 저게 한 수작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긴 수작이 아니라. 그래서 이 서원의 구조가 사실은 다른 서원에 비해 가지고 분명하는, 그러니까 한 수작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긴 수작과 한 수작이 서로 연결되면서 도를 구현해가지고 했던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한 선생님이 마음을 활물로 본 것도 신경 구조에 그대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양진제 기획에도 보면은 마음은 활물이기 때문에 일정한 때가 없이 자라나버린다. 이 자라나버리는 이러한 이 마음을 어떻게 잘 간직하면서 도를 수고할 것인가, 이런 맥락 속에서 시를 지었는데 지금 29수 정도, 24제 29수 정도가 되는데, 이 가운데 한 수는 용주 조경시하고 중복이 됩니다. 어느 부분이었던 어느 문제에 나온 것이 원작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되는데, 김윤수 선생님도 말씀을 하시지만은 이 편철은 원자가 하나 이제 달라가지고 편철은 오히려 이 대암질이 나오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대암질이 있는 게 원작을 할 수도 있고, 또 틀린 부분을 이쪽으로 가지고 오면서 더욱더 정확하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건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암시의 시가문학의 의의가 뭔가, 그거를 간단히 말씀드리고 제가 말씀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학적 측면에서 오학시의 창작 기법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경도육이라고 하는 어떤 시각 창작법이 있는데, 옥계 노진이 대암의 시를 이야기할 때 정경도육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경구용, 신회만원, 다리구원이라고 해서 이 정서가 정치를 만나면서 서로 융합되면서 정신을 모아서 말을 잇게 되는 관계가 나아갔다가 이 만원의 경계에 말을 잊어버린 그런 경계에 에센데 시로 나타나다라고 하는 이런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다리라든가 그다음 깨끗한 예화를 가지고 온다든가 이런 것으로 의상을 표출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학시가 어떻게 구현되는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하는 것을 옥계의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이 대항의 시에서 증명해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심화적 측면에서의 흥치를 분명으로 제시해서 학자의 경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인데, 이것은 다른 도학자의 시에도 많이 나타납니다만, 대항시는 이러한 시들이 특별하게 잘 나타납니다. 흰 달빛은 맑은 가을 기강 같고, 맑은 시에는 고요히 물결도 일지 않는다네요. 봄바람에 마음껏 앉았으니 진정한 맛, 이 진미, 진정한 맛을 정말 어찌하게 이 진정을 느끼는 진미, 진정한 맛, 이게 이제 도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도미 맛. 그 다음 세 번째는 문화적 측면에서 심하게 남계서원에서 사회화 과정을 거친다는 것입니다. 이 서원 자체가 선지사회로 자기 세계를, 정신세계를 확장하는 어떤 이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이 부분은 제가 건물의 구조라든가 이 발달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변했는지 그것을 다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리학적 심화 공간에 대한 역사적 맥락을 알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 남영의 그 김명사도 하면 거기를 보면 태일진군이 영광에서 정찰을 쫓았는데 총재가 관장하고 안에서 총재가 관장하고 바깥에서 이제 대포가 살핀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명승당 회계가 바로 명당에 해당한다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경과 있죠. 경제와 의제. 이게 추자의 명당실기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추자의 명당실기도 경제와 의제가 있고 중간에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 그게 결국은 이제 명승당의 역할을 하고 거기에 천군이 그렇게 진군이 거기에 과정을 하고 있는 이런 맥락 속에서 남영과 대암 그 다음에 그 한강의 사양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명당실기를 가지고 와서 지경제와 명의제를 거기에 만들고 그렇게 하는데 이러한 어떤 그 역사적 맥락을 대항의 이 심화를 통해서 이야기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대한강익 선생과 남계서원 또 신문학에 대한 토론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글은 짧기 때문에 간결하게 읽고 저는 총평을 할 만한 위치에 있지 못합니다. 계신 선생님께 다 배운 학생의 처지에서 공부해서 자리를 잡은 경우라 간단하게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선생님 말씀을 조금 더 청해 들었으면 합니다.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학계에 증명한 세 번째의 발표를 통해서 16세기 우리 지역의 근실한 유학자 대한광익의 인간과의 학문의 일반을 맛볼 수 있었는데요. 또 남계 소문이 지난 역사 문화적 의미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우소사성을 기록한 정문의 행장과 남명을 뵙고 배운 사실을 함께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도 알게 되었으며 그것이 정유여창 유두 선생을 사수가였던 주장과 배치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잘 알게 되었습니다. 또 남계서원의 창설과 발전에 계신 대한의 헌신과 노력도 알게 되었고 또 문학적 성취 역시 맛보았습니다. 다만 우리의 관심사는 이런 전통적인 수평에만 머무를 수는 없기 때문에 또 대한강익 선생은 결설을 해서 겸손천하하는 방법보다는 독선 기신하면서 성리학의 시대에 아주 시의적절한 삶의 방법론을 잡았고 실천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시대는 전통적인 시대와는 상당히 다른 방향으로 진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에 추구했던 학문의 방향과 우리의 시대상을 고개의를 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추구했던 학문 방법론의 실질적인 효능과 성찰해 볼 필요가 있고 민간 소원으로 알려진 서원 역시도 국가의 지원 없이는 온전히 하기 어려운 것 역시도 현재 우리의 사립대학의 면모와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기르는 문학에 대한 성찰도 없을 수 없겠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가르침을 청하고자 합니다. 학문 방법으로서의 정물, 국리의 효능에 대해서인데요. 우리는 성리학의 공통론이 개별 사물에 나아가 사물의 이치를 탐구한다. 즉 정물, 국리 방법론을 보편적으로 말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대학의 경물취지 보망장에서 얘기한 것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만물의 이치를 파악하여 궁극적으로 인정과 물리를 관통하는 것을 활용 관통케 하려는 것입니다. 이 활용 관통이라는 말은 본어와 비슷한 것이어서 일정한 비약이 존재하지만 이성을 통해서 개별 사물의 귀납적 지식을 확대하고 그 총합을 도양시켜 만물을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나름의 체계적인 그런 어떤 연구 방법론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그 원초가 되는 귀납적 지식의 확보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 결국 이러한 방법론은 개별 사물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식견이 있어야 되는데 개별 사물에 대한 구체적 진리를 탐색하는 방법론이 성리학에서는 조금 미진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 마음의 소양은 매우 귀중한 것이고 내성을 추구하는 지향이지 도덕이 필요한 시대에 무가치하는 것이 아니지만은 효능감에 대해서는 좀 낮아져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대한강익 선생이 남계성계에서 그렇게 추구했던 도는 혹시 우리 시대에 사라진 것이 아닌가 라는 반성도 없을 수는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진작에 이용후색을 강조한 시작시대를 넘어서서 이제 우리는 정덕을 생각하는 것이 우리 시대의 시작이다
라고 최석기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바가 있는데 깊이 공감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전통시대의 성리학적인 삶의 제한과 항공권론에 대해서 조금 더 챙겨보자 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사학이 지금 서울은 사립대학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학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이게 조금 여쭙고 싶은데요. 서울은 기본적으로 사학이며 이것은 관학인 향촌이 강교와 중원의 사학에 대응되는 민간 조치의 학교입니다. 하지만 사익서원의 존재에 수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일정한 규모를 가진 서원, 이를테면 만개서원 같은 것입니다. 관의 지원 없이는 온전히 운영되기 어려운 것이 구조적인 현실입니다. 사익이라는 것 자체가 경판을 내려주고 국가적 재정적 지원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고급 학문에서 관학의 아카데미즘이 아니라 민간의 온전한 심성 수양의 기관으로서 민간 아카데미즘의 존재는 재정적인 문제에서부터 애초 약간 관념적으로 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해준 선생님께서도 소개해 주셨는데요. 사회공장이라고 하는 차지하는 끝내 한 보울의 사사로운 소원이 설립한 소원이 될 것이다. 즉 사회공장, 국가적 지원을 하는 규모가 되어야 그것이 사사로운 것이 아니고 좀 더 공유로운 것이 된다 라고 하는 약간은 아이러니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러한 청액상 소문은 소원이 가진 국가 지원적 성격, 즉 관학적 성격이 드러낸 것입니다. 즉 사회충장이 되어야 사사가 아닌 공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소원은 과연 온전한 민간의 것인가라는 의문을 가지게 되는 것이고 이 소원의 주체인 공공적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기쁘시 우리 이해준 선생님께 상과 가르치는 생각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는 정문학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양진제기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무릇 당세의 덕실이나 명예와 이익의 핵상대가 일찍이 한치 마음속 나의 청구는 흔들지 못한다면 스스로 내 의지와 내 기운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명예와 이익에 초연한 삶은 진정 분자가 지향하는 삶이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쉽게 획득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내 의지의 기운을 아주 사사로움을 완전히 없애고 공적인 것을 높이는 것이 경지, 즉 이른바 공자가 아내에게 가르쳤던 덕기 복례를 실천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것인데요. 공자는 아내에게 덕기 복례의 조목으로 예가 아니면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행동하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굉장히 엄격한 것입니다. 그 정도의 엄격하면 아마도 호학한 유일한 제자, 문의일지식의 전제성과 불천로 불이관하는 실천성을 겸비한 안연만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안연이 죽고 나서 공자는 더 이상 호학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듯 인간이 지켜야 하는 청군, 곧 올바른 마음을 지키기는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개안이 직시한 바와 같이 마음은 활물이기 때문에 살아 움직이는 마음의 이동성을 인정한 채 온전히 유지하는 방법을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식물을 가까이 이르는 개암이 혹은 고수에 가까운 곳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결국 개암은 야리, 아주 고요한 가운데 야중, 밤의 눈길을 보입니다. 충분히 이해하면 하는데요. 다만 이러한 방법론과 시간대에서의 감명은 분주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보통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성리학자들이 고요한 산수를 찾아 마음을 도야하는 것을 아름답게 보면서도 일상에서의 도야에 그칠 수밖에 없는 보통 사람들의 일상은 그러한 방법을 실천하기가 어려운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그들이 추구했던 합자연은 보통의 삶에서는 아득하게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렇게 세속 밖에서 시를 읊조리니 걱정과 기쁨은 세간의 사람들이 하는 것이네 라는 대안의 읊조리는 세간의 떨어진 채 살아가는 보통의 사람들에게는 고운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쭙습니다. 마음을 기르는 학문 또 그 문학은 우리 세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성취하기 어려운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정우학생의 가르침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교수가 평평하면서 의문을 제기한 거에 또 순서대로 먼저 질문하는 거라 간단히 할게요. 여튼 지금은 기능시는 세르가한테 난 너무 고맙고 생각하고 저기서 발표를 저를 포함해서 발표자들이 짧게 했기 때문에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린이들 폭탄 문제를 좀 듣고
사실은 남계서원이 이런 학술적이고 서원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많은 게 서원이죠. 그냥 제안만 모시고 뭐 행사만 치고 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좀 썰렁해서 서운합니다. 근데 지금 토론하는 우리 선생님이 지적하신 것 중에 사역이라고 하는 거는 나라에서 지원을 해주고 여기서 축구 지원하는 사업하는데 왜 서원을 사립이라고 하냐 그렇게 질문을 해주거든요. 근데 그것만 얘기할 게 아니라 사실은 운영의 주체라거나 운영의 내용이 국가에서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환경은 똑같아요. 환경은 고을마다 다 다른 따로 있지만 똑같은 물을 빼는데 서원은 지역마다 주체들의 성격에 따라 일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그래도 사회를 내린다고 하는 것은 그 지위와 특성을 박수를 치는 거예요. 그러고서 지원을 해주는데 모든 것을 다 지원해주는 사회하면 토지하고 농민만 지원해주거든요. 근데 일반 소원은 사회소원이 아닌 경우는 본인들이 부담하거나 분야에서 해주죠. 근데 이 사회소원은 국가에서 있는 거라 이제 훨씬 더 강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공부한 제가 소원을 하는 거 있지만 조선시대 소원이 이 청와대에 알랑거리고 박수치는 그런 소원은 절대 아니에요. 그게 사회받았다고 해서 나는 국가라고 해서 이게 아니라 지역에 생각을 하는데 그거를 국가에서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한교를 여기 물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여기 동서 있잖아요. 한교에 가면 동서에 있는 유생들이 신분이 달라요. 돈을 받고 약간 중국 상민들이 들어오게 만들거든요. 근데 서원 같은 경우는 정말로 먹물들이고 지성적인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그거를 지원해준다고 해요. 국가에서 다 지원하는 것도 아닌데 사역이라는 현장에 붙어서 누가 많이 있는 그리고 지역 특성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그냥 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역 특성을 살리고 그걸 국가에서 박수를 쳐주는 게 조선시대예요. 대원군대 가서 그걸 다 없애버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없애버리기 뭐하냐면 향교회가 모든 지원을 다 해요. 근데 지금 향교 가보시면 관심 있는 걸 보시면 저 역사를 알았는데 건물이건 모든 게 다 대원군 이후에 세워진 거죠. 그러니까 조선 전기 소원의 발달의 향교는 완전히 크다. 미안합니다. 지성에서 오늘날 시작은 정덕이다 그랬더니 그걸 딱 끄집어내가지고 참 기억을 고조해주신다고. 조선 후기 실학은 서경 배우모에 보면 정덕, 이용, 후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정덕이 먼저고 그 다음에 이용하고 그 다음에 후생한다 이런 논리가 있는데 이게 육부삼사라고 합니다. 분목, 수화, 토하고 복식하고 6가지 요소가 있고 이걸 가지고 인간이 현실 세상을 얼마나 잘 사는 사회로 만들 것인가 그런 이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3가지 일인데 그게 하나가 정덕이고 하나가 이론이고 하나가 후생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정덕은 도덕성이고 이용은 경제발전이나 과학기술이고 후생은 복지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이 나오는 배경은 정덕이 너무 치중해서 이용후생을 경시하다 보니까 학문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정덕만 하지 말고 이용후생도 해야 된다라는 논리 속에서 나오는 것이고 오늘날은 거꾸로 보면은 이용과 후생이 너무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사회 현상이 정덕은 너무 경시되고 소홀하게 다뤄지는 것 같아요. 뭐 예산뿐만이 아니고 정신 모든 분야에서 그래서 오늘날의 실학은 오히려 정덕이 되어야 이 정덕과 이용 후생이 상호 균형을 맞추는 사회가 되어야 바람직한 사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그 성리학적 그 심성수양이라는 것이 별게 아니고 한마디로 얘기하면 송대 학자들이 만들어낸 경공부인데 그 경공부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고 논어에 나오는 증자가 돌아가실 적에 내 손과 발을 열어보아라. 나는 전전긍긍하면서 깊은 연못에 임한 듯이 얇은 얼음을 밟는 듯이 그렇게 늘 조심조심하고 살아라. 바로 조심입니다. 조심을 요즘에 아는 사람이 없어요. 불조심은 아는데 개조심은 아는데 조심은 몰라요. 마음 붙잡기입니다. 마음 붙잡기.
그 마음 붙잡기를 매일 생각해야 되는데 대조식만 보고서 마음 붙잡기는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조심을 조존 양선, 뭐 양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이제 증자가 얘기했듯이 그런 것이고 안회가 얘기했듯이 얘가 하면 보지 말고 얘가 하면 듣지 말고 얘가 하면 말하지 말고 얘가 하면 행동하지 말라는 것이고 이거를 자사가 중용해서 얘기하는 것은 중용 제1장에 나오는 보고 듣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삼가하고 두려워하라 계신공부인데 줄여서 계구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마음이 발동하고 나면 그 마음을 주목해서 나 혼자만 알고 있는 마음을 늘 신중히 살펴라. 이게 신독인데 신독을 학자들이 홀로를 삼가다 이따위 식으로 번역을 해놔요.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홀로를 삼가다는 것은 국어 맞춤법에도 말이 안 되고 무슨 뜻인지도 아무도 모릅니다. 홀로를. 혼자 마음속에서 일어난 그 생각을 신중하게 해서 악으로 빠져들어가지 하지 말라 이 말인데 성리학의 핵심은 마음속에서 싹튼 그 생각의 기미가 선으로 가느냐 악으로 가느냐 하는 그 기미를 잘 살펴서 악으로 가지 못하게 하는 성찰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리학적 신성수양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이걸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경공부를 부자의 경제장이라는 데 나오는데 의관을 반듯하게 하고 보는 것을 드높게 하고 잠심해서 생각을 하면서 쌍제라는 말이 나오는데 늘 하느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거꾸로 얘기하면은 하늘이 나를 내려다보고 있다. 내 행동 거짓뿐만이 아니고 내 마음속까지 들여다보고 있다. 내 마음속에서 일어나는 생각까지도 다 알고 있다. 이러면은 착하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제 병공부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계암의 어떤 도학적 삶이 문제가 많은 체질에 있는 그런 보통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고운하고 안나나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런 어떤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습니다. 계암 시대에도 계암과 같은 분이 계셨을 거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사람들도 계셨을 거고, 또 시대가 계암의 시대가 또 우리 시대가 있는데, 이 굉장히 어떤 다양한 어떤 청차들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이해하는데 또 설명하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이 계암의 그 문제에 보면은 이 계암이 이상을 이 다가 아닙니다. 계암은 일상이 있고 현실이 있고 계암이 추구하는 이상이 있고 도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끔씩 이제 일상이 문제를 들어오는 경우가 있는데 문제 만들기 전에 이러한 것들이 문제 만들어지면서 다 제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돼서 그 사람이 비슷하게 됩니다. 완전히 밥도 안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그 이상과 현실 가운데 이상의 측면에서 보면은 도학적 측면에서 보면은 도저히 따라갈 수 없고 그걸 또 이제 우리는 계암이 이렇게 살았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가?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려고 했는 거죠. 그러니까 성인의 어떤 삶이 아니라 성가이라고 했듯이 수는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서 눈이 노력하는 그 과정을 굉장히 적실하게 보여주는 이러한 어떤 측면에서 계암을 이해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굉장히 복잡한 이런 그 AI가 이야기되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만약에 계암의 이 정신이 조선시대 스님들이 추구한 이 과학적 어떤 그 세계 내지 방향성 이게 이제 중심인데 인간론입니다. 이러한 것은 만약에 놓아버리고 현실에 어떤 단백삭 속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무신령만 발생이 된다고 하면 이것은 참으로 난감하게 따르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계암이 갖고 있던 어떤 이런 생각을 이상으로 구심력을 가지고 현실의 어떤 생활 속에 자기가 살아갈 때, 우리가 생활할 때 그 접점이 유지가 되면서 또한
추구되는 어떤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자기의 세번 안에 정립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지켜가야 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 수고하셨습니다. 계양 강익 선생님 탄신 500주년을 맞이해서 남계수원 초대원장 계양 선생님께서 이 강당에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강학하시던 그 유풍을 이어서 우리가 계양 선생 탄신 500주년 기념사 앞에서 세미나를 개최하겠습니다. 이 학술대회를 함으로써 비로소 남계수원이 학술 기능을 하게 되고 강학 기능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이 강당이라는 것은 여기서 학문을 방문하고 경전을 감독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또 동시에 유식 공간으로서의 그 동제 서재, 그 애련왕정 매원에서 저 밖에 연지를 보면서 매화를 보면서 이 선비들의 기본 소양인 한시를 지으면서 시를 쓰면서 서로 간에 심정을 토로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계양 선생 500주년을 맞이해서 축시를 지었는데 이것을 짓고서 책을 인쇄한 다음에 나중에 좀 고쳤습니다. 우리 계양 선생한테 존칭을 좀 올려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제 거 지은 축시를 잠시 번역문만 읽어보겠습니다. 불평 세력들을 배격하고 혼자 수고를 맡아가지고 마음으로 느끼며 강당에 앉아 흰구름 팽이 멀리 바라보네. 남기 5선기 명령존중을 비롯하고 천령의 세군수는 사업도와 완성하였네. 약관의 남명문으로 성리를 분과하고 최초로 원장은 영과성을 가르쳤네. 인거는 지령이란 문명이 성대한 일을 계양선장에 대한 조칭으로서 세요 제일 사명성과 세계의 유산 제일의 성비 그 명성이 성대하니 후하기 옥길령이며 찬송을 바치네 해가지고 우리 계양선생을 세계의 유산 제일사 세계의 유산의 제일의 성비다 라는 조칭으로 축시를 지어서 이 남계수원의 강당의 기능, 강학과 작시, 시를 음시, 그 풍영로에서 시를 읊듯이 시를 읊는 기능, 또 그다음에 이 학문을 강론하는 세미나, 이것을 통해서 우리 계양 선생의 그 남계수원 창건하신 뜻을 다시 한번 470년 만에 다시 한번 읽고서 또 계양 선생님이 탄생해서 이런 남계수원을 세워주시기 위해서 것을 고마워하는 탄신 500주년을 축하드리는 의미로 박수를 크게 치면서